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순서 함께 하실게요. 오늘 주로 좀 이재용 선고 형량과 관련해서 조금 주요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몇 개 뉴스를 좀 정리를 좀 더 해봅시다. 뭐냐? 한동훈 휴대폰을 검찰이 압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일부러 암호를 안 풀고 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 제기가 하나 나왔네요. 이게 지금 주요 언론들이 싹 무시하고 있어서 이거부터 좀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아주경제 우리 김태현 기자가 1월 18일 날 보도한 건데, 한동훈 수사가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이 친구 마치 뭐 사법 면죄부 받은 것처럼 뭐 아직도 현직에서 징계조차도 받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왜 수사가 지금 안 끝나고 있냐면, 휴대전화를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수사가 진척이 안 돼. 예. 아이폰 11, 아이폰 11 기종을 이 사람이 썼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포렌식 기술이 아직까지는 아이폰 11 요거 비밀번호를 풀 기술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대검에서도 지금 뭐 좀 답답하겠다. 근데 좀 어떻게든 좀 해봐. 니들이 못하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지금 김태형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아주경제 법조팀이 대검 포렌식 센터가 사용하는 아이폰 잠금 해제하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스라엘 그 정보통신업체 셀레브라이트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사설 포렌식 업체 관계자한테 물어봤대요. 이 김태형 기자가. 이 셀레브라이트사 여기 기술이 아이폰 11 이거 푸는 기술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아이폰 11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어, 대검이? 네. 근데 지금 이 셀레브레이트사가 이제 홍콩에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 있진 않고. 그럼 대검에서 이 셀레브레이트사의 이제 기술을 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죠? 대검이 이 아이폰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은 갖고는 있는데, 그 계약 당시 대검이 이 셀레브라이트사와 계약할 당시가 아이폰 11 이 기종이 출시되기 전에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개발은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계약할 당시에는 아이폰 10 기종까지만 그렇게 계약을 해서 기술을 갖고 있다. 뭐 이게 이제 대검의 해명인가 봐요. 아니, 그러면 빨리 그 셀레브레이트사 찾아가가지고 빨리 계약을 다시 해서 그 기술을 배워갖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는데 이거 풀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아주경제 법조팀에서 뭐야, 계약 당시는 아무리 아이폰 11 그 기종이 나오기 전이다 하더라도 이미 아이폰, 그죠? 12 기종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 기술을. 왜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한동훈 씨, 당신 검사잖아. 그것도 고위 검사. 비밀번호 그거 왜 알려주는 것에 그렇게 수사 협조를 안 하는데, 응?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할 수 있다면서 막 구속영장도 청구하면서, 당신들은 왜 수사 협조도 안 하는데? 셀레브레이트 하사 여기를 좀 참 찾아가서 제가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대검에다 전수해주고 싶네요. 마음 같아서. 진짜. 아무튼 이런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좀 주요하게 본 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발언을 이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까? 좀 이제 그게 좀 저는 좀 관심사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 저랑 많이 다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준엄하게 좀 쓴소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랐는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총장도. 예. 다만 법무부와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다. 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윤 갈등 프레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설명해버리고 마셨네요. 그게 아닌데 대통령님. 이 행정관 이 문재인 대통령 그 보좌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좀 보고를 하고는 계신 겁니까? 대통령님? 이게 추윤 갈등이 아니에요, 대통령님. 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를 사찰하는 문건을 실제로 만든 것들을 지시했고 언론 사주를 만나고 다니면서 여러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명백히 징계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5천억 대형 그 피해 사건, 옵티머스 사건. 그것도 지금 측근들 봐주느라고 자기가 중앙지검장 때 불기소 처분 시킨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대통령님. 에? 그나마 추미애 장관이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건데 이걸 둘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으로 설명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청와대 지금 수석실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의 눈을 다 가리고 이걸 좀 제대로 설명 안 하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추미애 장관만 내각을 떠나고 윤석열 총장 그대로 살아있고 내각의 구성원들도 다 이제 바뀌고 임기 말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요? 그럼 문재인 정부와 철학을 같이 하는 검찰총장이란 말입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님,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속 옹호하는 건 이 수구 세력들이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정권을 흔들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같은 사람까지 이렇게 옹호해 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 촛불 민심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가 계속 옹호만 할 수는 없습니다. 촛불 혁명 정신 이것과 괴를 같이 한다라는 전제하에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음에도 꾹 참고 방어하고 함께 서 있다라는 것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는 유감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 사람 공직자 비리 수사처 출범이 되면 바로 수사 들어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석열 총장 이 사람 1호 수사 대상으로 삼기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되겠네요. 걱정이 됩니다.
좀 지켜보죠. 자, 일단 요 정도로 잠깐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허재영 기자의 모든 유튜브 방송 활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취재 활동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네, 어제 18일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사람이 결국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한결에는 만족한 것 같은데요. 네. 재벌 총수도 예외 없다 보여준 이재용 단죄라는 제목의 사설이 나왔는데 어쨌든 재벌 총수들이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계속 집행유예 판결해줬잖아요. 그래서 경영 공백이라든지 경제 타격 뭐 이런 거 계속 주장하면서 재벌들이 제발 좀 집행유예 해주세요 이러면은 판사들이 다 받아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원칙을 깼다. 이러면서 재판부의 용기를 치하하는 한결의 사설을 썼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결의 사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진일보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징역 2년 6개월은요. 이재용이 받아야 될 형의 완전히 최저하한 선까지 최대치로 봐줄 수 있을 만큼 봐주기 판결을 한 거예요. 일반적인 판결을 한 게 아닙니다. 판사 비난해야 돼요. 봐주기 판결한 거예요. 명백하게. 제가 왜 이게 형량에 문제가 있는지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정영식 판사가 이제 그 파기환송심 2심 판사였는데 이게요, 여러분. 왜 이게 지금 봐주기 그 선고 형량이냐면 이재용 그 부회장이 삼성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최순실과 박근혜 이쪽에 대통령에게 뇌물로 갖다 바친 돈. 그 금액이 인정된 금액이 무려 86억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건 당연히 특정 경제 범죄에 관한 가중처벌법,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강력한 중범죄죠. 그래서 특경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뇌물 청탁 사건입니다. 무엇을 청탁했어요? 자기가 경영권을 이제 삼성전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을 2015년도인가 그때쯤에 이제 합병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재용이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이 몇 개 없어가지고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제일모직의 그 자회사 여기에 막 분식회계 같은 것들을 막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막 가치를 막 뻥튀기 해가지고 키웠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그렇게 분식회계 해가지고 엉터리 합병을 하는 데에 동의해주면 안 되잖아요, 주주들이. 근데 그거를 최대 주주인 그 국민연금이 그걸 동의를 해줬어요. 왜? 사전에 이재용과 박근혜, 최순실 사이에 교감이 있었으니까. 그 청탁을 목적으로 삼성의 돈 86억을 빼가지고 뇌물로 갖다 바친 거라니까요. 정유라 말 사주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대법원에서 다 인정이 됐어요. 결국. 응? 엄청난 규모의 재벌 총수의 비리가 파기환송심에서 여기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고작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1심에서 그 징역 5년 실형 선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1심의 논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면은 1심하고 똑같이 나와야지. 어떻게 형량이 반토막 나는데 2년 6개월로. 응? 특검은 징역 9년을 구형했어요. 에? 그거에 반의 반토막 선고를 해줬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정영식 판사가 재판 중간에 삼성 준법 감시 위원회 이런 거 설치해라. 니네 그런 거 하는 거 봐서 양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 많았잖아요. 아니 법은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돼. 근데 준법감시위원회 그런 거 출범시킨다고 해서 그걸 왜 양형에 봐줘? 말이 됩니까? 니네가 하도 악을 저지르니까 원래 악의 투성이들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은 양형에 그걸 반영해서 그걸 형을 감경시켜줘야 돼요. 그거야말로 악의 인센티브지. 응? 그러면 삼성처럼 시가총액이 한 1위 정도 되는 기업이나 되니까 이런 준법감시위원회 이런 거 만들고 하지. 그러면은 재벌 시가총액 한 20이나 30위권 되는 그런 재벌 총수는 그럼 오히려 역차별 받겠네. 그런 게 어딨어요? 준법 감시위원회를 만들거나 말거나 준법은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왜 형을 깎아주는데 사용하는데요? 재판 그 판결문에는 근데 하도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이 정영식 판사가 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가 검토는 해봤는데 이게 실효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래서 어쨌든 실형은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봐주기 판결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선고 형량인 거예요. 이 왜 이러냐면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재판부가 어떤 이제 양형 같은 거를 이제 설정할 때요. 이런 기준대로 합니다. 가장 그 무거운 범죄를 여러 경합범 같은 경우는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본으로 먼저 설정을 해서 형량을 먼저 정해놔요. 예? 그런 다음에 나머지 범죄의 형량을 또 그 기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대법원 권고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것들을 또 합산해가지고 정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가 뭐예요? 이거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 그죠?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50억 이상 지금 이 사람이 86억인가가 지금 인정됐잖아요. 그러니까 50억 이상에 해당하는 양형 기준은요. 기본이 4년에서 7년이에요. 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5년 이상의 형이 나와야 되는 기본 범죄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만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횡령만 했어요. 이걸 또 뇌물로 갖다 바쳤잖아요. 뇌물은 기본 2년 6개월 이상 형이 이제 정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형량은 10년 가까이도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더해지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최소치는 아무리 따져봐도 그죠? 횡령에서 특경가법상 횡령이 최저치가 4년 거기에다가 뇌물 갖다 바친 것까지 기본 형량 2년 6개월 합치면 6년 6개월이 나와야 되네. 최저치가. 근데 여기에 이제 양형 이제 감경 사유가 좀 존재하는 거죠. 감경이라는 것도 일종의 좀 뭐랄까 좀 재판부의 좀 그 재량 권한으로 조금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 이제 회사 돈을 횡령을 했는데 그거를 그 회사가 손해를 난 거를 빨리 원상 회복
다든지 아니면은 범행에 뭐 좀 소극적인 수준으로 가담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왜 그런 거 욕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꼭 뭐 술 먹고 저지른 범죄니다 뭐 이러면 좀 봐주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감경 요소입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판사가 형량을 조금씩 깎아주죠. 예.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년 6개월 최저 형량이 선고 형량이 6년 6개월인데 여기서 그래봤자 봐주는 게 한 1년 2년 깎아주면 제가 이해를 하죠. 응? 그러면은 최저로 해도 징역 4년 6개월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징역형을. 진짜 봐줘도 너무 많이 봐준 거예요. 진짜 권고 형량 범위의 한선을 오히려 넘어간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대법원 권고사항을 오히려 넘긴 것 같은데, 판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법원에서 분명히 이재용이 갖다 바친 뇌물은 소극적 뇌물이 아니라 적극적인 뇌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적극적인 범죄, 소극적 범죄가 아니고 적극적 뇌물 그 범죄면 이건 또 형이 감경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됩니다. 예? 삼성 쪽에서는 최순실 일당의 협박을 받아가지고 이재용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갖다 바친 거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논리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2심에 파기환송을 보낸 거예요. 적극적으로 뇌물을 갖다 바친 거다. 응? 자기의 어떤 그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막 합병 찬성하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재용 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갖다 바친 거다. 응? 소극적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2심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형이 오히려 가중돼야 될 요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경 요소도 있지만 가중 요소가 함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횡령범죄 4년 6개월에다가 그걸 또 뇌물로 갖다 바친 거 한 2년 더 합치면 6년 6개월에다가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가 비슷한 수준으로 있으면 그러면은 6년 6개월이 나와야지. 어떻게 2년 6개월이 나와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징역 4년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야, 원칙대로라면 이재용 씨가 이런 형량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집행유예 안 해줬다라는 이유만으로 한겨레 사설 재벌 총수가 단죄를 받았다. 재판부의 이런 용기 있는 선고를 칭찬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사설 쓸 겁니까? 조선일보가요, 여러분. 2020년 12월 31일 날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참 어떤 일반인이 회사 돈 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이 사람 선고가 어떻게 나는지 압니까? 격리 직원이었는데 어떤 회사에 한 6년 가까이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를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썼나 봐. 이 사람 선고 형량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징역 5년형 받았어요. 징역 5년형. 재판부가 범행 이후에도 이 피고인이 반성도 안 하고 변명만 계속하고 안 돼. 그러면서 중형을 선고했다고요. 5년. 똑같지. 이재용도 반성 안 했잖아. 자기가 적극적으로 갖다 바친 뇌물이면서 어쩔 수 없이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근데 어떻게든 이 판사가 봐주려고 뭐 준법감시위원회를 삼성이 만들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지켜볼게요. 참. 그렇게 해서 86억을 횡령해서 뇌물로까지 경합범으로까지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은 삼성 재벌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2년 6개월 선고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 15억 횡령한 격리 직원 이 5년 선고받은 사람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해? 야, 정말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참여연대도 논평을 냈어요. 이번에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잘못됐다. 어떻게 횡령에다가 뇌물공여까지 경합범을 저질렀는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했는데 중형 선고는 못할 망정 1심의 징역 5년보다도 떨어지는 형량을 적용했냐. 솜방망이 처벌이다. 기회주의적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게 맞는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 한겨레 기자들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특히 법조팀 이런 데 가면 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나 이런 데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이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묻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무슨 그냥 법조인들한테만 전화를 돌려. 뭐 판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설이나 이런 게 이따위로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법조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한겨레 신문이 법조 신문입니까? 국민 대중지지? 근데 왜 법조인들한테만 자꾸 이 견해를 물어가지고 그들의 보수적인 시각대로 자꾸 한겨레 신문 기사랑 사설 쓰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못 견뎌가지고 한겨레 법조팀을 비판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나와버렸던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예? 특히 그 강희철 같은 그 법조 선임 기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후배들 그런 식으로 교육시켜가지고 애들 다 망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한겨레가 삼성 자본에 영어를 팔았다 이렇게까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거의 6, 7년 가까이 삼성 광고가 안 들어가지고 진짜 저희들 월급이 안 올라가고 진짜 힘들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고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 자본의 영혼을 팔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봐도 이재용의 선고는 2년 6개월은 너무 작잖아요. 에?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기사 다시 쓰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이재용 씨는 말이죠. 아직 남은 재판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2015년에 합병을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고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막 뻥튀기 해놔야, 그죠? 제일모직 주식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합병할 때 이득을 본다고요. 그렇게 해서 삼성물산의 이제 경영권을 이재용이 가지고 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이제 삼성전자가 최고 이제 기업이죠. 여기에 대한 지배력이 이제 커지기 위해서 2015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에 대한 재판은 또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분식회계는 사건이 정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예, 이것도 한 2, 3년간 또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근데 이것도 윤석열 이 사람이 이거 제대로 이 공판 대응이나 하려는지 모르겠네. 얼마 전에 그 왜 수사심의위원회인가 뭔가 이런 거 열어가지고 윤석열 측근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기소하지 말라는 둥 이런 식으로 권고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사팀 검사들이 빡쳐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 해가지고 끝끝내 기소는 했는데 근데 그 수사 검사들이 공판 여기에 참여를 할지도 알 수가 없고 또 한 2, 3년 동안 이거 공판 진행되면 또 이것도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지고 뭐하고 그러면 또 대충 해가지고 재판이나 제대로 진행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이 삼성의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었던 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 혐의인데 이것도 재판 결과를 계속 추적해서 보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법부 개혁 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우리가 너무
올인하느라고 잠시 놓친 그 분야들이 있어요. 국정원 하고 사법부. 예. 사법부는 진짜 개혁을 뭘 했는지 모르겠어. 예? 김명수 대법원장 뭐 하셨어요? 사법부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예? 그래놓고 국민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비난하면 국민들 상대로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막 경고하고, 검찰은 막 자기들 사찰하는 문건 만들어가지고 별의별 막 탈법 행위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아주 국민들만 만만한 대상이야. 맨날 국민들만 없네. 자기들은 개혁을 도대체 뭘 하고 있는데요. 에? 사법부 개혁도 해야 되는데 벌써 근데 문재인 정부 임기 말입니다. 다음 그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뚝심 있고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 마무리 안 될 겁니다. 예, 지금도 문재인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적폐 세력들 너무 많아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근데 지금 벌써 임기 말인데다가 정권에 지금 동력도 떨어져 가고 대통령도 지금 어떤 인간들한테 둘러싸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도 이런 허약한 소리 하시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가. 자, 여러분, 제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니까 싫으시죠?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는 우리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이지 민주당주의자이기 때문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민주당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자 합리적 목적을 띤 활용 대상, 동지, 친구로서의 정당일 뿐인 것이지 민주당이 우리 민주주의의 최종 목적지는 아닌 거잖아요. 하나의 과정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가 함께 그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정당은 맞지만, 그래서 그들이 수구 세력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공경에 빠지면 우리가 늘 연대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당주의자는 아닌 거잖아요. 우린 민주주의자인 거지.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촛불 민심 뭔가 좀 역행하시고 좀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쓴소리를 해야죠. 그게 대통령을 돕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주의자가 아니고 민주주의자니까. 민주당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과정인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10개 중에 한두 개는 꼭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논평을 섞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늘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허재현 TV 시청자분들은 정말 양질의 깨어있는 시민들이라 제가 참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정말 취재할 게 제가 막 쏟아져요. 옵티머스 사건도 그렇고 또 이것저것 또 재벌 비리들 막 저한테 막 당도하고 있어요. 이거 취재하느라고 제가 너무 바쁜데 그래도 여러분들 덕에 힘을 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청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